어, 학원이 새로운 학원이다 보니까 새 학원 냄새가 좀 나죠. 분위기도 좀 그렇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또 뭐 환기도 많이 시켰다고 하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새로운 학원에서 또 새롭게 열심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누군지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 이름이 있나 있고, 이게 또 좁구나. 뭐 자료에 보면은 이름 나와 있죠. 자료에 보면은 이름이 안 나와 있나요? 여기 기본 자료 말고 그 우리 OX 문제, 그거는 따로 안 받으셨어요? 그거는 아직 구입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진행을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할 거니까 가능한 한 구입인가요? 주나요? 구입인가요? 구입하래요. 그러면 하여간 뭐 우리 수업 시간이 아마 이렇게 쭉 수업 일정이, 시간표는 다 알고 계시죠?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또 수업하다가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또 수업하다가 또 문제풀이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문제풀이가 이제 그날 수업 들었던 거를 복습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문제풀이일 텐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따로 그 시간을 빼지 않고 우리가 어느 일정한 부분만큼 공부하고 나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 뭔지 아시겠죠? 약간 한 절을 공부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고 또 다음 절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 뒤로 굳이 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뭐 수업은 제 마음이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할 테니까 문제집을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전에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교재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교재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일정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번 주까지는 아마 이제 이렇게 프린트로 나올 거고, 뭐 출판사에서 말하기는 다음 주 정도는 정식책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모르겠네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출판 일정은 조금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거든요. 넘겼는데 이렇게 일정에 딱 맞춰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일 텐데, 제 수업이 원래 전에는 목요일 날 수업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월요일 날 수업이다 보니까 뭐든지 앞에 있다 보니까 책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서둘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과 형법과 형소법을 쭉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형법과 형소법이 한 과목인데, 형사법으로 전에 저한테 수업을 드셨던 분들은 이 요일에서 뭐 하루는 형법 다 하고 그 다음 날은 형법과 형소법을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조금 좀 순서를 좀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형법 쭉 끝나고 형소법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 전체 일순환 일정이 지금 9, 10, 11, 12월까지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어차피 끝나긴 하는데 형법을 쭉 하고 그다음에 형소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이렇게 한 과목씩 한 템씩 넣어가지고 하면은 이도저도 아닌 것도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에 쭉 형법을 쭉 끝내고 나서 그다음 형소법을 또 끝내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형소법은 잠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형소법은 뭐 아주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일단 형법을 정법해야 되겠죠. 형사법에서 형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 아시는 것처럼 7대3. 그죠? 올해는 유독 27, 8문제, 28문제를 이렇게 맞추는 것 같았어요. 경찰 간부 시험도 그렇고, 순경 시험도 그렇고, 27 내지 28문제를 딱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 대 30%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형법을 정복해야 되겠죠? 비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형법부터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형소법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좀 일단 뒤로 밀어놓고 형법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얼굴을 이렇게 다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특별히 뭐 잔소리는 해봐야 의미 없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거죠. 뭐 새로운 분위기다 보니까 새로운 학원에서 새로운 분위기다 보니까 전에 학원에서 수업 들었었던 분들은 조금 이렇게 학생들이 좀 이렇게 같이 우르 모여가지고 우시아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닌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저도 아쉽겠죠 당연히 저희 학원도 좀 아쉽겠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밀착할 수 있는 선생님들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저것 좀 아쉬움도 있겠지만 하지만 뭐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선생님들과의 어떤 교류 이런 것도 더 쉬워질 거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은 더 쉽게 와서 물어보고 뭐 선생님들 쉬는 공간 또 상담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몰라요? 학원 데스크 있으면 데스크 보면 그 계단으로 나가는 문 있잖아요. 계단으로 나가는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옆 앞에 거기에 뭐라고 써 있지? 팻말은 안 써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거기가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선생님들 쉬는 곳이고 뭐 물어보면 되겠죠. 뭐 데스크에 물어보면 선생님 어디가 만날 수 있어요? 전에는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뒤쪽에.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걸러 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뭐 따로 제가 잔소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시험도 이제 벌써 아직 내년 일정은 나오진 않았죠. 그죠? 뭐 언젠가는 발표되겠지만 뭐 비슷한 시기 뭐 3월 달 정도 예상한다면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얼굴들이 다 익숙해서 초보자는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초보자, 형법책 처음 본다, 형소법책 처음 본다. 그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느낌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 느낌 아니까 어느 정도는 좀 기본을 깔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친절하게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 뭐 따로 바로 들어갈게요. 뭐 잔소리 해봐야 소용없고요.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책과는 좀 사뭇 다를 거예요. 제 책은 나중에 정식 책으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거는 좀 책 같은 느낌이 아니어서 좀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은 본문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저는 그냥 날개 부분이라고 해요. 뭔지 아시죠? 그 각 페이지, 두 페이지를 한 장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다 보니까 글씨도 좀 작은데 이렇게 작지 않아요. 원래 책은 책이 커요. 원래 책은 좀 책이 커요. 그래가지고 글씨도 크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눈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저희 오히려 제가 불편해 죽겠어요. 우리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뭐가 나와요? 좀 눈에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작으면 힘든데 왜 이렇게 작게 복사했는지.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은 본문이 있고 그다음에 좌우에 끝 여기는 좀 프린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실제 책으로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예컨대 뭐 여기 여러분들 페이지로 보면은 페이지가 13페이지, 14페이지 돼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펴본 거예요. 거기 보면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 이렇게 펴보시면은 왼쪽에 가 있는 부분이 사실 실제 책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 페이지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요렇게 날개 부분 여기가 본문이 이렇게 있고 이 부분에 보면은 다 이렇게 조금만 더 작은 글씨로 본문보다 더 작은 글씨로 문제들이 들어 있잖아요. 문제들이 그게 다 OX 문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다 기출 표시가 다 돼 있죠. 기출 표시가 다 돼 있어가지고 연도 출처가 다 돼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소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책을 이제 이 책에 적응을 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쌓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면 나중에 이제 급할 때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곧 시험 봐. 한 달도 채 안 남았으면 형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문을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런 좌우에 있는 이런 날개 부분에 있는 문제들 이런 것만 쭉 풀어보면서 바로바로 OX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더라 싶으면 그 문제는 항상 뭐예요?
본문 여기가 본문이 있으면 본문 옆에 그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해설은 바로 옆에 있다고 보시면 돼. 됐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은 뭐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집어넣으면 위아래로 좀 밀려요. 그래서 있는데 하여간 요 문제에 대한 해설은 대부분 요 페이지 안에 있으니까 찾아보면 돼요. 처음이야 이제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다 이제 찾아볼 수 있겠죠.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종 정리해도 돼요. 총론과 강론을 합치면 여러분들 전에 보던 교재보다 제 책이 더 두꺼워요. 전에 보던 책은 사실 제가 쓴 책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제 책은 뭐 거의 빠진 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는 뭐 경찰만 강의하는 게 아니고 경찰 간부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이런 데를 다 강의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쓰는 교재다 보니까 그 파트에서 그 분야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도 있고 경찰 순경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직렬에서 보는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양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됩니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다 알려드려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일이 다 봐야 된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기출 지문만 쭉 해결하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총론책이 아마 이 총론이 아마 제 기억에 거의 한 600페이지 넘을 거예요. 600페이지가 총론이. 그다음에 강론이 8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1400페이지 이상입니다. 그럼 1400페이지 이상의 그 날개 부분의 문제들이 각 페이지마다 몇 개씩 들어가 보면 지문이 몇 개겠어요. OX 지문이 몇 천 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집에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에 쓸 때 OX 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종이로 프린트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두꺼워졌는데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이게 400페이지도 쓰지 안 되는 OX 문제집인데 요 OX 문제도 사실은 본문에 있는 우리 책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 발췌한 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설이 이제 바로 밑에 달려 있어서 보기가 좀 편한 거죠. 그죠? 수업 시간에 날개 부분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없다 보니까 뭐 그중에 이제 설명할 만한 최근 기출 지문 이런 것들만 뽑아서 이제 OX 문제로 이게 여러분들 자료집으로 또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단 수업 시간은 요걸 위주로 다뤄지고 해설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날개에 있는 문제들 다 공부해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본문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날개 부분 공부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제가 또 이걸 해설을 해드리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1순환 뭐 12월 달까지 가는 1순환만 공부해도 실질적으로 한 3순환 공부한 3번 정도 3독 정도 한 정도의 어떤 효과는 있다고 봐요. 그 대신에 그런 효과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따라와야 되겠지. 나는 3회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아직 1회독도 못했는데 이래버리면 곤란하잖아.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와야 되죠. 뭐 제가 전에도 수업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결국은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선생님들은 뭐예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볼 거 안 볼 거를 구분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길을 안내하는 거지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부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쓸데없는 얘기 해봐야 소용없고요. 아직 첫 시간에는 뭐 아직 문제집을 가져오지 구입하지 않으신 분도 있으니까 첫 시간에는 뭐 여기 우리 프린트물로 나간 요 좌우의 날개 부분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첫 시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은 형법이 뭐냐가 나오죠. 총설 파트, 형법의 기본 개념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나올 부분은 아닌데 작년에 올해 1차 시험에 이 부분에서 정말 기초 우리 전 학원에서 저한테 수업 들을 때 아마 처음부터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뭐 하죠? 생기초 하잖아요. 생기초. 혹시 안 들으셨나요? 정말 수학으로 치면 덧셈 뺄셈 하는 과정이 있어요. 7, 8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름으로 친다 그러면 7, 8월에 생기초 덧셈 뺄셈 기본서도 안 보고 그냥 프린트물로 잠깐 수업하는 거 들으셨어요 혹시?
안 들으셨어요? 그거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나 얘기하고 9월 달부터 이제 본강이 시작했었죠. 본강이 시작되는데 요때는 하지도 않는 정말 생기초 부분인데 그게 작년 1월 달 이번 올해 1차 시험에 출제됐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형법이 뭐냐 기본 개념 이런 것들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 그래서 읽어보고 이제 중요한 개념만 좀 체크하면 되는데 형법의 개념 뭔지 아시죠? 형법이란 범죄 성립 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사 제재. 형법은 뭐예요? 범죄가 일어나잖아. 이것을 규율한다, 규제한다, 진압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형법인 거지. 그렇잖아요. 형법에는 뭐가 나와요? 그럼 저게 범죄인지 아닌지 범죄의 성립 요건이 나와 있고 이렇게 범죄가 성립한다. 이게 범죄다. 그럼 범죄가 성립했으면 그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형사 제재겠지? 형벌. 형사 제재는 뭐가 있어요? 형벌 및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형, 징역, 벌금 이런 것들. 형벌 및 뭐까지? 보안처분까지가 형사 제재예요. 보호관찰이나 보호감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보안처분이에요. 보안처분에 또 형사 제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벌과 보안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모두 형법이에요. 모두 형법이에요. 됐어요? 무엇이 범죄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형벌 및 우리는 형벌을 다루잖아요. 얘는 거의 안 다루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형벌, 범죄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건 모두 형법입니다. 이것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형법전 절도죄도 나오고 살인죄도 나오고 강도죄도 나오고 횡령죄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래? 형법 1조부터 372조까지 있는 형법전. 이것이 협의형법이고요. 협의형법이고 근데 이것만이 형법이냐? 그렇잖아요. 플러스 알파예요. 특별법 등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범죄고 그에 대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건 모두 형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만 형법제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데도 있어요. 그죠? 다른 데도 있어요. 뭐 특별법이야 뭐 폭처법이랄지 성폭력 특별법이랄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것도 다 형법이야. 형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것도 형법이다 이 말이에요. 국가보안법. 형법이라는 이름이 아니잖아. 그래도 그것이 형법이에요. 됐어요? 상법은 형법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상법은 형법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없을까요? 상법에 뭔가가 범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형벌이 규정돼 있으면 그것도 형법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상법에 그런 게 있을까? 상법에 여러분들 우리가 형법 시간에 배우는 죄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상법에 보면 가장납입죄 혹시 기억나세요? 납입가장죄라고도 하고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텐데 우리 문서죄나 이런 거 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납입죄 이게 뭐냐면 뭐 예컨대 법인으로 내가 우리 회사를 법인으로 신고를 하는데 법인 신고하려면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컨대 법인 자본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컨대 법인 자본금이 5억 원 있어야 돼. 내가 법인을 등록하려면. 근데 5억 원이 없네. 법인 통장을 만들었어. 예컨대 우리 학원 이름도 길죠? 부산 패스 경찰 소방 아카데미 학원이라는 법인은 아닐 거야 아직은. 근데 법인으로 만약 등록하게 되면 법인명으로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법인으로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이렇게 학원비 같은 거 내잖아. 이게 만약에 법인으로 등록된 학원이라면 법인 통장 이름으로 돈을 들어가는 이런 학원비 같은 게 납부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송원철 개인이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이 학원을 법인으로 지금 만들어놨단 말이야. 법인 등록을 해놨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낸 학원비를 내 개인 통장으로 받아요. 송원철 이름으로 통장을 받아요. 돈을 받아요. 이게 뭘까요? 이거 횡령이에요. 회사 돈을 내 통장으로 빼돌린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만들어지는 것과 이게 법인으로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운영하는 사람도 돈 같은 것도 다 투명하게 해야 돼. 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만약에 이 학원을 제가 법인으로 좀 등록하려고 그래. 근데 이제 법인 자본금이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뭐 1억이 필요하다. 그럼 1억 있어야 돼. 부산 경찰 소방 아카데미 학원이라는 법인명
이게 법인 명의 이름이 되는 거야. 삼성전자 이름, 회사 이름처럼 이게 회사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요 이름으로 통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얼마가 예컨대 법인 자본금인 1억 원 있어야 돼. 근데 거기에 통장에 돈이 1억 원이 안 돼. 5천만 원밖에 없어. 5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부탁하는 거지. 야, 이 통장 이름으로 이 통장에 5천만 원만 송금해달라 하는 거야. 송금해달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송금을 해주겠지. 친구가 만약 송금해줬다고 치면 송금을 해줬어요. 그럼 1억 원이 됐잖아. 자, 그럼 이걸 들고 와서 뭐예요? 법인 등록을 하는 거야. 법인 등기를 하는 거야. 야, 자본금 1억 있다. 그럼 이제 다른 요건을 다 갖췄다 그러면 이제 그 등록해주는 데서 등록을 받아주겠죠? 등록을 해. 이제 5천만 필요 안 필요해? 필요 없잖아요. 등록을 해서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야. 원래 이게 법인 자본금으로 1억 원이 있어야 돼. 계속. 알겠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없어지면 자본 잠식이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본 잠식이 되면 이제 감사도 나오고 막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학원이 이렇게 전학원 얘기해서 뭐 하는데 전학원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학원 막 규모 줄이고 막 그랬던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아놓고 등록을 하고 사실 계속 법인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예요? 그냥 바로 돌려줘 버리는 거야. 빌려준 사람한테. 있어요? 이해가 되죠? 돌려줘 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사실 자본금으로 실제로 납입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납입된 것처럼 가장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가장 납입죄 또는 납입 가장죄 이렇게 불러요. 됐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 있어? 상법에 있단 말이야. 상법에. 있어요? 상법에. 그럼 이때 상법은 형법이 돼야 하는데 얘도 형법이 돼야 하는데 형법 맞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게 바로 형법이에요. 형법. 형법은 범죄 성립 요건과 그에 대한 형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름이 무엇이든 다 형법이 된다. 아셨어요? 그건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합해서 뭐예요? 광의형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의형법. 자, 형법의 성격이 나오죠. 별거 없어요. 법 체계적 지위 이런 거 그냥 읽어보는 거야. 그죠? 그다음에 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설적 규범이다. 가정적 규범이다 또는 가설적 규범이라 하는데 형법은 간단하게 이해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야. 뭐예요? 뭐하면 뭐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자 보세요. 살인죄를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 사형에 처한다. 이래 돼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야? if야. 사람을 살해하면 이렇게 처벌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게 돼 있다. 그래서 가정적 규범이다. 됐어요? 가정적 규범이다. 또는 가설적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음 페이지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간단하니까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체크하면서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은 뭐냐면 이 형법의 수명자가 뭐예요? 형법도 명령을 하는 거잖아.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또는 수명자 또는 수범자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냐에 따른 분류예요. 이게 누구냐. 자, 이 형법은 우리 일반인들 다 형법 지켜야 되죠? 그렇잖아요.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규범. 이게 행위규범. 재판규범이라는 말이 나오죠. 뭐겠어요? 재판하는 사람도 형법에 따라 재판해야 될 거 아니야? 지네 법대로 재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수명자가 법관이야, 법관. 그러니까 법관에 대해서도 이게 뭐예요? 형법이 규범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판규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했어요? 그러니까 규범의 수명자에 따른 분류예요. 그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그 옆에 문제 1번 보세요. 바로 옆에 문제 같은 거 체크해 볼게요. 문제 1번. 우리 1차 시험이잖아. 형법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들어. 저는 여러분들은 상관없죠. 그래서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함으로써 행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며, 그죠? 행위규범. 누구에게? 제일 첫 번째 줄에 일반 국민에게 꺽쇠. 일반 국민에게는 뭐다? 행위규범이다 이 말이야.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읽다가 중요 부분은 꺽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꺽쇠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고, 그죠? 포인트야, 포인트.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라고 돼 있고, 그 세 번째 줄 행위규범 동그라미. 일반 국민에게는 행위규범이다 이 말이야. 그죠? 그다음에 법관을 수명자로 하여 법관, 그죠? 꺽쇠.
그러니까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법관을 수명자로 하여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됨으로써 사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규범, 재판규범 동그라미. 그죠? 그래서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행위규범이 되는 거고 법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재판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당연하겠죠? 평가규범, 의사결정규범은 그냥 간단하게 평가규범이라는 거 뭐냐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위법하다,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한 거잖아요. 우리 형법이. 그죠?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평가해 놓은 거잖아. 의사결정 규범이라는 것은 행위를 할 때 형법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한 얘기야.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 형법에서 처벌해.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의사결정 같은 걸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규범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이제 의사결정 규범이라는 의미. 그런 거고. 한편 이런 형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조금 그나마 좀 중요한 게 형법의 기능이라 말할 수 있는데 형법의 기능은 첫 번째 당연히 범죄가 일어나면 규제를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규제적 기능, 진압적 기능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한 거고 형법의 가장 기본 기능이고 이거보다는 형법은 두 번째로 보호적 기능으로 되어 있죠. 보호적 기능. 형법은 뭔가를 보호한다 말이에요. 보호를 해. 보호를. 뭘 보호할까? 어려운 말도 있지만 그냥 쉬운 거 우리가 맨날 써먹어야 될 것만 하나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형법은 뭘 보호해요? 뭔가를 보호해. 뭐를 보호해? 형법 처음 하신 분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형법은 항상 뭔가를 보호하는 게 있잖아. 그게 뭐야? 맨날 하는 거. 형법은 뭔가를 보호해. 그래서 형법 하다 보면 맨날 그 얘기 맨날 하잖아. 살인죄는 이것이 생명이다. 뭐 절도죄는 이것이 재산권이다. 이것이 뭐야 다. 협박죄는 이것이 의사결정의 자유다. 강간죄는 이것이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다. 그래서 이것이 뭐야 이것이. 보호법익 말 그대로 거꾸로 법익을 보호한다 말이야. 형법은 항상 법익을 보호하는 거죠. 그게 형법의 보호적 기능에서 보호가 바로 법익 보호 기능이에요. 법익 보호 기능. 됐어요? 형법은 뭔가 법익을 보호하게 존재하는 거야. 됐어요? 그게 이제 보호적 기능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런 법익을 보호하는데 이때 이제 뭐 형법은 이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뭐예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이 사용하는 수단이 뭘까요? 법익 보호 수단이 있을까요? 수단이 뭐예요? 형벌이야. 형사 제재. 형벌을 가지고 보호하잖아요. 너 이 법익을 침해하면 어떻게 사용시켜버리잖아.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보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법은 법익을 보호하는데 그 법익을 보호하는 수단이 형사 제재야. 형사 제재는 뭐예요? 한마디로 뭔가를 우리 이 옛날 뭐 이렇게 뭐 동물의 시대 아주 그런 시대가 아닌 어떤 민주화된 이런 사회 법이 규제를 하는 이런 이런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누군가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합법적으로. 뭐 불법적으로 내가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이거 불법이잖아. 합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은 언제 사용할까요?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가능한 한 나중에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가능한 한 나중에 사용하는 거.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다. 최후의 수단. 이어야 한다라는 거지. 어떤 잘못을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중에 사용해야 되는 최후의 수단이 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형법에서 가장 중시하는 형법의 보충성입니다. 됐어요? 형법의 보충성.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게 뭐냐면 나쁜 짓들이에요. 나쁜 짓들. 우리가 흔히 손가락질하는 나쁜 짓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책에서 나쁜 짓이라고 쓰진 않잖아. 이것을 이제 바꿔 쓰면 뭐라고 해요? 이것을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그러지.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반사회적인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을 모두 형법이 규제하진 않아요. 있어요? 이 반사회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 어떤 법익을 침해했을 때 그게 형법이 다 그걸 보호하진 않아요. 그 중에서 뭐예요? 일부만이죠.
일부만 딱 떼어가지고 요 법익에 대해서만큼은 형법이 개입하고 있는 거지.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도덕질서 또는 민법 이런 것들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 도덕질서랄지 다른 것들은 뭐 종교규범이랄지, 그죠? 또는 뭐 민법 등 사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거야. 민법이 규제하는 건 뭐예요? 민법상으로서 규제하는 게 뭐예요? 뭘로 혼내주는 거야? 민법에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어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위반을 해요? 그럼 그걸 뭘로 혼내죠? 형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을 위반하면 우린 형벌로 혼내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민법상에 위반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계약을 위반했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위반했어요? 그럼 뭘로 혼내주지? 돈으로 혼내주죠. 돈 내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뭐야? 손해배상이야, 손해배상. 알겠어요? 이해되죠? 근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법을 위반하면 돈으로 혼내주는 게 아니잖아. 돈으로 혼내주는 것도 있지, 벌금형. 근데 벌금은 손해배상이 아니야. 벌금, 형벌이 형이야, 형. 알겠어요? 형벌이에요. 그래서 사형, 징역, 벌금형 이런 것들로 혼내주죠. 그게 이제 바로 형사제재고. 그래서 형법상의 어떤 일반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모두 형법이 규정하는 아니다. 이런 것들은 뭐 다른 걸로 다 규제를 해보고 그걸로 안 되는 이 부분만큼 형법이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형법의 보충성 사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뭐 이런 것들도 그냥 형법이 다 규제해버리면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거. 일부만 떼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일부만 이렇게 떼어낸 거, 일부만 떼어낸 것을 우리가 규제하고 있다. 이런 보충성에서 파생되어 오는 말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딱 떨어져 나온 거. 단편. 알겠어요? 끈을 딴 조각편.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행위 중에 일부만 딱 떼어낸 거다 이거죠? 우리 소설에서 장편소설, 단편소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죠? 형법에 단편적 성격이란 말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넘겨보세요. 보충적 다음 페이지 14페이지도 오른쪽에 14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충성의 원칙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문단은 다 읽어봐야 돼.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그 문단 있잖아요. 그 문단은 다 읽어봐야 돼. 형법의 정신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 거고 중요한 말들이에요. 형법 보충성을 설명드렸잖아요. 요 보충성 때문에 뭔 문제가 발생하냐면 거기 네 번째 줄에 형법의 단편적 성격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일부만 딱 떼어내서 형법이 규제를 한다. 그 윗줄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형법의 보충성은 형법의 겸허성이란 말 나오죠. 겸허성이란 말 어려운 말이죠. 겸손하고 억제돼야 한다는 성격. 했어요? 형법이 우선적으로 나서지 말라 이거야. 겸손한 사람은 뒤에 이렇게 물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뒤에 빠져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 억제돼야 돼. 나서지 말라 이거지. 앞으로 나서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형법은 겸손하고 억제되어서 사용돼야 됩니다. 그게 겸허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또 뭐가 있어? 탈윤리와 탈도덕화란 말이 나오죠. 뭐예요? 자, 이런 것들은 도덕 질서, 종교 부분을 해결하라 이 말이야. 이런 부분까지 형법이 개입하면 이건 뭐예요? 도덕적인 질서, 도덕 문제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문제를 형법이 개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윤리에서 빠져나오라 이거지. 탈윤리와 탈도덕화 이런 것들이 다 형법의 보충성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알고 있는 간통죄가 위헌맞았잖아요. 간통죄가 폐지돼 있지? 간통죄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될 수는 없고 간통죄를 폐지하는 사람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바로 형법의 보충성인 거야. 그렇잖아요. 간통은 뭐예요? 간통은 일반적인 범죄 유형과는 달라요. 자, 일반적으로 범죄를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법익을 침해해요. 살인죄를 저지르서 사람을 죽여요. 그죠? 그렇잖아요. 도둑질을 했다 남의 물건 훔쳐가잖아. 간통을 하면 누군가를 공격한 건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의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건 없잖아. 누구를 죽였다거나 누구를 훔쳤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네들이 좋아서 그냥 사랑을 나눈 거잖아. 하지만 이것이 누구한테? 그 당사자 배우자한테는 배신인 거지. 그렇잖아요. 이걸 처벌하는 거고 이건 뭐냐면 윤리적인 문제인 거야. 됐어요? 직접 누군가의 법을 침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또 나가서 민법 설명하면 혼인도 뭐예요? 여러분 혼인도 계약이에요. 약혼도 계약이고 혼인도 계약이에요. 혼인을 약속한 거잖아요. 혼인을 우리 계약이 약속이잖아.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계약 이것도 약속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약혼도 계약이고 혼인도 계약이에요.
그러면 간통을 했다는 얘기는 혼인계약을 위반한 거야. 혼인이라는 뜻에는 혼인 결혼에는 뭐가 있어요? 부부간의 정조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정조라는 단어 요즘에 잘 쓰면 안 쓰죠. 요즘에 잘 안 쓰잖아. 그러니까 정조라는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요구하지 여자가 남자한테 요구하는 그런 것은 사실 잘 안 쓰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시대적 용어야.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이제 부부간의 그러니까 정조무라고 하면 되고 성적 상대방이 되어야 될 의무. 성관계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 결혼했는데 성적 상대방이 안 돼주는 거지. 즉 뭐예요? 성관계를 거부하는 거야. 이혼 사유가 됩니다. 됐어요?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간통을 했다 그러면 그 계약 내용을 위반한 거잖아. 그 또 계약은 뭐예요? 부부간의 성관계를 하는데 다른 사람과 안 하고 당신과 너하고만 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지. 그냥 너하고 성관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라고 계약으로 본다 그러면 간통을 해도 너하고는 하잖아. 이래버리면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 상대방과 성관계에 대한 상대방이 돼주겠다는 이 의무는 너하고만을 전제하고 있는 거야. 그죠? 너하고만 하겠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뭐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계약을 위반하는 문제는 뭘로 해결하는 거다? 민사로 해결하는 거다. 민법으로 해결하는 거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다. 그게 뭐예요? 위자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왜 형법이 개입을 해가지고 뭐예요? 형사처벌하냐 이거지. 형사처벌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간통죄를 없애자 계속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없어진 거지. 됐어요? 이렇다 다 이게 뭐예요? 형법의 보충성 문제야. 윤리 문제, 도덕 문제다 이건. 민법 문제다 이거지. 형법이 굳이 개입할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탈윤리와 탈도덕화라는 거예요. 비범죄 요청 금방 얘기해봤죠. 우리가 비범죄 시켜봤잖아 방금 전에. 비범죄가 뭐예요? 범죄가 아닌 걸로 만들자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야? 간통죄 폐지가 바로 비범죄화야. 형법의 보충성에 반한다? 그럼 비범죄화 시키자. 이런 논리를 하는 거지. 그럼 비범죄와 반대말은 뭐겠어요? 범죄에서 빼자가 비범죄화잖아. 이번엔 뭐예요? 범죄로 만들자겠지 이번에는. 그건 뭐겠어요? 신범죄화. 새로운 범죄로 만들자. 비범죄화의 반대말은 신범죄화. 비범죄와 반대말은 신범죄화. 근데 여러분들 비범죄화는 그러면 형법의 보충성과 연결됐잖아요. 그럼 신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성과 연결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연결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범죄화 내지 신범죄화를 논의할 때 형법의 보충성은 다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신범죄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아직까지는 얘한테 맡겨놓은 거야. 지금까지 계속 도덕질서, 종교규범 내지 뭐예요? 민법 등에다가 맡겨놓은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럼 형법이 개입하는 거야. 그때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범죄화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법의 보충성상 이제는 뭐다?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을 쓸 때가 됐다 이거지. 쓸 때가 됐다. 무슨 말이었어요? 그럴 때는 신범죄를 논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형법에서 뭐 가끔가다 형법이 개정을 되면서 새로운 범죄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형법이 규율하지 않았던 영역들이야. 됐어요? 근데 이제 형법이 이거는 다른 데 맡길 수 없다. 이건 형법이 개입해서 형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등장을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바로 신범죄화 요청인 거예요. 그래서 비범죄화 내지 신범죄를 논의할 때 다 같이 뭐예요? 형법의 보충성이 등장을 한다. 형법의 보충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꼭 알아두시고 이게 형법의 보충성의 의미, 간단히 보호적 기능을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또 형법은 뭔가를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보장적 기능이라는 게 나오죠. 보장적 기능입니다. 이때 보장은 또 뭘 보장할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보호적 기능에서 보호는 법익보호라고 치면 보장적 기능에서 보장은 뭔가를 보장하는데 이때 보장의 의미 뭘 보장하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보장의 의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그 이어서 무엇으로부터 국가의 자의적인이 뭐예요? 지멋대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이게 바로 보장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형법이 지금 이런 역할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예요? 이게 이제는 아까 여기 조그마한 원, 이게 형법이에요. 형법이에요. 형법이 이게 이만큼의 형법이라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금지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처벌된다는 영역, 이게 처벌되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법이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어. 이만큼을 형사처벌하겠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바깥의 영역은 뭐예요? 국민의 자유의 영역이야. 자유와 권리의 영역. 내가 해도 되는 영역. 이 말이잖아요. 형법이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이게 보장되는 거야. 아셨어요? 형법이 이게 없으면 그냥 뭐예요? 뭔가가 금지되지 처벌되고 또는 뭔가가 자유와 또는 나의 권리고 어떻게 구별할 거야? 이게 우리 사회라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라면 특별히 형법이 따로 없어 보세요. 그러면 뭔가는 금지되고 뭔가는 자유일 텐데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금지된 행위인지 자유의 행위인지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지 않으면 내가 뭔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국가가 지멋대로 그냥 기분 나쁘면 널 놔 처벌해버리고 국가가 그날은 기분이 굉장히 좋은 날이야. 그럼 뭐예요?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뭐 그건 네 자유지 뭐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완전히 국가가 뭐예요? 지 멋대로의 형벌권 행사가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게 과거의 옛날 시대야. 그죠? 공산주의 사회 생각해 보세요. 그죠? 북한 생각해 보세요. 지 멋대로 하냐. 그죠? 뭐 김정은이 기분 좋으면 봐주고 김정은 기분 나쁜 널 놔 처벌해버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있을 수 없잖아. 그죠? 이게 바로 형법이 하는 역할이다. 형법이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이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엇인지 내가 해도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금지되는 영역을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뭐예요? 나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보장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런 보장적 기능이 제도화됐다? 그러니까 보장적 기능은 뭐에 의해서 실현된다? 이런 보장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에 의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잘 공부하셨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눈치가 있을 거예요.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전부 뭐예요? 보장적 기능은 뭘 전제로 뭘 전제로 하는지 형법이 이렇게 규정돼 있음으로써 나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잖아. 형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금지되는 것이 무엇이고 형사처벌되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이 말이 다 어디서 배우죠? 이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바로 조형법정주의잖아. 조형법정주의. 그래서 이것이 보장적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형법의 조형법정주의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조형법정주의는 그래도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조형법정주의 형법의 보적 기능과 관련이 깊다. 그럼 틀린 거야. 뭐와 관련이 깊어? 보장적 기능과 관련이 깊죠. 됐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시될까?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면 형법이 뭐겠어요? 힘이 막 세지겠지.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려면 법익을 보호해야 되니까 사소한 잘못도 형법이 개입해서 막 처벌해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보호적 기능이 강조가 되면 그에 반해서 보장적 기능이 강조가 되면 자유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자유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건 형법이 힘이 약화돼 강화돼? 약해지는 거지. 형법의 원이 줄어들어야 자유의 영역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됐어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뭐가 더 좋아요? 형법이 힘이 센 그런 시대, 그런 게 좋아요? 아니면 형법의 힘이 좀 약하고 나의 자유와 권리가 넓은 영역이 더 좋아? 당연히 자유 영역이 넓은 영역이 좋죠.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런 사회가 민주사회야 독재사회야? 당연히 민주사회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 이런 사회, 독재주의 사회 이런 데보다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더 넓어져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그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조금 불안한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 이 민주화가 좀 더 약해진 거야. 됐어요?
우리 사회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쭉 정권이 쭉 이루어졌는데 우리 사회도 막 부침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느 사회에서는 뭔가 함부로 만드는 사회, 어느 사회에서는 내가 막 해도 괜찮은 사회, 그런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어느 사회에서는 대통령을 막 욕해도 뭐 당연히 욕하는 거지. 어느 사회에서는 대통령 욕하면 막 잡혀가고 이런 사회가 있잖아요. 그죠? 어느 사회가 더 좋은지 형법의 관점에 살펴보면 우리는 보다 보장적 기능이 더 강조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좀 대통령을 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그죠? 어쨌거나 이게 그렇다라는 거,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와 분위기에 따라서 뭐가 더 강조되고 뭐가 더 약화되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장적 기능이 나오죠? 어디 나와요? 14페이지 하단에 보장적 기능 나와 있고, 의. 쭉 읽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말은 뭐 의의나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의의에서 가장 중요한 말, 두 번째 문단에 이러한 보장적 기능은 범죄 형벌을 미 성문의 법률을 통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청하는 죄형법정주의 뒷받침을 받을 때 잘 수행될 수 있다. 죄형법정 관련됐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옆에 바로 옆에 문제 2번에 보시면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보다는 보호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있다. 그런 건 아니래. 그죠? 보장적 기능과 관련이 깊다라는 거. 그 바로 옆에 보호적 기능과의 관계는 뭐예요? 양자의 관계?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왔죠? 양자의 관계는 뭐다? 완전 반비례다. 완전 반비례 관계다. 완전까지는 안 써도 뭐 받침대를 넣는 게 반비례 관계다 이 말이에요. 반비례는 뭐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낮아지는 거겠죠? 당연하잖아. 그래서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법이 세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유와 권리가 약해지는 거고 보장적 기능이 약화되겠죠. 보장적 기능을 강화하면 반대로 이제 보호적 기능이 약화되겠죠. 완전 반비례 관계. 그게 이제 나와 있죠. 보호적 기능과 관계에서 보시면 형법은 법익 침해를 수단으로 법익을 보호함으로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이 그만큼 소홀하게 되는 모순 관계, 즉 반비례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양자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형법의 영원한 숙제예요. 형법의 영원한 숙제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조화롭게 어떻게 갖고 갈 거냐. 당연히 형법이 법익 보호에 소홀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소홀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가면서 가지고 가는 거, 이게 형법이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답이 딱 정해져 답정로가 아니야. 그죠? 항상 그 시대와 분위기에 따라서 어느 쪽이 강조될 때도 있고 어느 쪽이 좀 약화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뭐다? 보장적 기능이 더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네요. 그 옆에 문제 보세요. 그 옆에 문제 3번에 보시면 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모두 가지며, 그쵸?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도 함께 강화돼? 아니지, 반대로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강화되는 상호 비례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강화되면 한쪽이 약화되는 상호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 그게 올해 1차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 밑에 문제 4번 한번 보세요. 문제 4번. 명언입니다. 명언. 우리 형법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벤자민 칼도주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사람 이름 알 필요 없죠? 어쨌거나 그 미국 대법관, 연방 대법관,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보세요. 강자, 형사사건에서, 형사재판은 누가 등장해요? 형소법에서 배우겠지만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이렇게, 제가 법대라고 하죠. 재판관이 앉아있는데, 그 다음에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와 원고가 피고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사법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대가 이렇게 있고, 법대 보면 가운데 재판장이죠. 그 다음에 좌우에 배석 판사들이 있죠. 법관을 중심으로 우배석, 좌배석 이렇게 되는 거야. 재판장을 중심으로.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세 사람이 재판하고 있는 데를 뭐라 그래요? 형소법에서 할 얘기인데 미리 할게요. 같이 하는 거니까 합의부. 했어요? 서울지방법원 합의부가 있고, 그 다음에 단독 판사가 있죠. 혼자 재판하는 거. 합의부와 단독 판사를, 단독이 있어. 단독 판사.
그래서 합의분을 이렇게 3명이 재판하고요. 그 다음에 단독 판사는 한 사람이 재판을 해. 있어요? 여러분들 법정 드라마 보세요. 법정 드라마 같은 거 가끔 나오잖아요. 보면은 법정 드라마에 이렇게 3명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고 법대에 그 다음에 한 사람만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보시면 뭐였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한때 굉장히 재밌게 봤잖아요. 보셨나요? 저는 재밌게 봤는데 거기 보면은 대부분 이제 3명이 앉아 있죠. 판사들이. 근데 소년법정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소년 심판이었나 소년 법정이었나? 소년 법정이었죠. 소년 법정은 단독 판사가 하거든. 판사 혼자 딱 앉아가지고 소년 앉혀놓고 너 이놈 시끼 혼내주기도 하고 막 혼내주기도 하고 부모님 옆에 그따위로 키웠어요 막 혼내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단독 판사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독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법들 이렇게 재판장에 앉아 있으면 양쪽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야. 있어요. 대부분 재판장 왼쪽이 피고고요. 피고인 측이 앉아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검찰의 검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형사법정이죠. 민사법정은 대부분 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민사법정은 이거 상당히 불편하네.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자꾸 떨어지고 이렇게 놔야 되는데. 민사법정은 법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원고고 이게 피고야. 있어요? 그래서 바뀔 때도 있나? 대부분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법관을 상대로 주장을 하는 거야. 법관을 상대로 사실 이렇습니다. 주장을 하는 거고 피고는 또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형사법정에서는 얘네 둘이 막 싸우는 거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법관은 뭐예요? 심판을 보는 거고 싸움을 할 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자, 형사법정에서는 이 검사는 뭐예요? 검사와 피고인이 있으면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예요? 당연히 검사가 강자고 얘가 약자예요. 피고인이. 했어요. 그래서 검사는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막 꾸짖는 거잖아요. 혼내주는 거고 그다음에 피고는 그걸 방어하는 거고 그래서 강자 그러면 형사법정에서 강자는 검찰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약자면 피고인 측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거기도 이제 가로 안에 써놓긴 했지만 어쨌거나 강자 즉 연방 검찰과 그러니까 미국 판사가 했던 얘기다 보니까 연방 검찰이란 말이 나오죠. 검찰과 약자 피고인 간의 재판을 할 때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겠다고 한 재판은 지금 생각해 보면 강자 측에 기운 재판이었고 그 다음에 약자 측에 조금 기울었다고 생각하며 한 재판은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중립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런 명을 하게 돼요. 벤자민 칼도저라는 대법관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재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편을 들어주면 돼야 안 되지. 중립적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전담 부분과 후단 부분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제대로 된 재판이었다는 거야. 뒤쪽이잖아. 그잖아. 뒤쪽이 더 제대로 된 중립적이었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재판이더라 라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게 더 좋은 재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피고인 편을 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재판하는 입장에서 피고인의 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의 말을 좀 더 주의 있게 들었을 때 오히려 재판이 더 제대로 된 재판이 되는 거야. 됐어요? 왜냐면 검사 편을 말을 들어보면 검사는 항상 저놈 나쁜 놈이다. 너 사람 죽였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뭐예요? 선입견이 생겨버려. 저놈 나쁜 놈이다라는 선입견이 일단 생겨버려. 판사가. 근데 피고인 편의 말을 주의 있게 들어보면 피고인은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얘가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재판이 되더라. 그러면 결국 재판은 누구 편을 들어주라는 얘기야. 재판은 결국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편을 들어주라는 거죠. 피고인 편을 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자, 검사는 뭐 하는 거예요? 형법의 기능 중에 보면 검사는 이 사람이 지금 살인자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 사람 죽였다고. 그럼 이 법관은 지금 검사는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막 공격하는 거야. 너 생명 침해했잖아. 너 살인죄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피고인 측은 뭐예요? 이건 뭐야?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또는 내가 저지른 게 아니다라고 나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됐어요? 분명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 피고인 편을 들어주라는 얘기는 형법의 두 가지 기능 중에 뭘 더 강조하는 거야? 보장적 기능을 더 강조하는 거야. 됐어요? 보장적 기능을. 그래서 피고인 편, 즉 약자 편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재판도 해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이게 바로 미국, 그래서 이 벤자민 칼도저라는 대법관의 이런 명언이 있었던 뒤로 미국은 항상 뭐예요? 피고인이야. 그러니까 인두배 프롤레 원칙, 의심스러운 피고인의 이구라는 이 정신이 미국 영미법에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피고인 편에서 뭐든지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듀 프로세스, 적법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적법 절차의 원리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나라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저놈이 나쁜 놈이어도 확정되기까지는 뭐예요?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굉장히 국민들한테 뇌리에 강하게 임팩트했던 게 뭐였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 시절이에요. 후보 시절에 어떤 사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물러나고 나서 뭘로 감옥 갔잖아. 어떤 사건 때문에? BBK 사건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BBK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사기 사건인데 결국은 지가 사기 쳐놓고 지가 사기치지 않았다라는 이게 이제 소위 말은 나경원 의원인가 그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어떤 말을 했는데 주어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유명한 거야. 요즘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나는 주어를 얘기하지 않았다. 누가 그랬다고 말하진 않았다. 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모아놓고 이게 근데 투자 사기야, 투자 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단으로 모여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나와가지고 투자해라 막 이런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를 하는 거야. 자, 이 회사에다 투자해라. 근데 이 회사가 누구 거냐? 이명박 거다 이거지. BBK라는 이 회사가 이명박 거예요. 이명박은 그래도 그 전부터 이제 유명했고 경제인으로 성공했고 거기다가 서울시장까지 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곧 대통령으로 후보로 나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이 BBK 투자해라. 근데 이 누구 건지 아시죠?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웃으면서 사람들이 네 하면 넘어가는 거야. 근데 누구 건지 아시죠라는 거에서 내 거라고 말 안 했어. 이게 주어가 없다야. 유명한 거지. 근데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누구 건지 아시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네 하고 하잖아. 그럼 결국 뭐예요? 내 거다, 내 거니까 내가 만든 회사니까 나를 믿고 지금 이 회사가 이 사람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에는 그 공인이니까 서울시장도 하고 있는 공인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 대표로 나서지 못해. 알겠어요? 그 대신에 실질적으로 내가 BBK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실질 소유자는 아니냐 문제거든. 그러니까 실질 소유자인데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못 하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이게 누구 건지 아시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는 나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 투자됩니다. 나를 믿고 투자해라 이 말이야. 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이제 나중에 나경원이가 주어가 없지 않냐 이러고 있는 거야.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 얘기하다 글로 갔지? 얘기하다 보면 까먹어 버려. 그죠? 부연 설명하다 보면 본질을 까먹어 버려. 그죠? 뭐 얘기하다 글로 갔죠? 그 임팩트한 사건이 뭐였냐면 BBK 사건에서 이게 실제로 그 이명박의 실제 소유자가 이명박이라는 걸 증언하는 사람이 뭐인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미국에서 얘를 붙잡아 오는 거야. 소환을 해가지고 붙잡아 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네 거 아니냐 해가지고 얘를 이제 처벌하는 거야. 그 실제로 처벌됩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이명박 소유자였으니까 이 사람 억울한 처벌 받은 거죠. 근데 어쨌거나 미국에서 이 사람이 붙잡혀 와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얘를 붙잡아가지고 얘가 뭐예요? 검찰이 쓰레기인데 검찰이 뭐예요? 얘가 이명박 대통령 것이 아니고 이 사람 거다라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 당선했는데 그냥 걸림돌을 없애주는 거지. 검찰이 한 역할이 그거야.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어쨌거나 그때 그 김경모 시기가 왔을 때 붙잡혀 밤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수갑차고 이렇게 오가지고 검찰청 앞에 이제 차에서 이렇게 내려요. 내리는데 이제 검은 양복 슈트 딱 입고 반드시 하고 이렇게 내리는데 수갑을 찼어요. 그 당시에 수갑을 찼는데 사람들 이렇게 사진 막 카메라로 그 당시 얼마나 큰 이슈겠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막 찍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진 찍으면서 웃어. 피의자로 지금 붙잡혀가지고 수갑 차고 내리는데 이 사람이 웃어 이렇게. 사람들이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 뭐지 뭐 때문에 저렇게 충격이지?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보면은 피의자로 붙잡혀가지고 수갑 차고 나오면 항상 뭐예요? 고개 쳐박고 뭐 얼굴 가리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수갑 차고 딱 나오는데 이렇게 하하하 웃으면서 거의 이런 분위기야. 이런 분위기.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얘는 뭐예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얘는 왜? 미국에서 컸거든. 이 사람 미국에서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무죄추정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진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사 수갑 차고 잡혀와도 나는 지금 죄인이 아니다 이거지.
형이 확정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내가 왜 고개 숙이냐 이거지. 그 사고방식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별로 뉴스에도 볼 일이 별로 없지만 가끔가다 나오는 미국인들은 보면은 유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붙잡혀 올 때도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수갑 차든하든 그러니까 경찰 앞에 딱 나오면 포토라인 딱 쓰면 일단 막 이러고 얌전히 있잖아. 근데 걔네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웃으면서 나와요. 확정될 때까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런 사고가 딱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걔네들은 뭐예요. 이렇게 이 벤자민 칼도즈의 이런 어떤 이유로 보장적 기능,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이 기능이 철저하게 적법절차 원리라는 것들이 딱 퍼져 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항상 뭐예요? 자기들은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분위기, 배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좀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형법의 기능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명언도 있었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헌명법의 등장이라는 게 나오죠. 이건 참고로 보시면 돼요. 안 봐도 돼요. 여러분하고는 시험에 전 상관없는 건데 일단 위헌명법이라는 것은 위험이라는 단어는 알아야지. 위험이라는 말 우리가 어디서 말을 쓰냐면 형법을 쓰는 말이죠. 범죄를 분류할 때 침해범과 뭐예요? 비교되는 게 위헌범이잖아. 요 침해라는 건 뭐죠?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가 되어야 되죠. 침해가 되었다는 뜻이잖아. 위헌범이라는 건 뭐예요? 그 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거잖아. 그죠? 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았어? 위험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거 위헌범이죠?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예컨대 뭐 법익 침해의 위험이 있는 거? 그냥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더 쉽게 살인죄를 가지고 예를 들면 법익, 생명이라는 법익이 침해됐다. 현실적으로 침해했다 뭐죠?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침해가 된 거지. 법익이 침해가 된 거지. 죽었다가. 근데 죽을 뻔했다. 뭐예요? 침해된 건 아니지. 다만 침해의 위험이 있는 거지. 위험이 있었던 거잖아요. 죽을 뻔했다니까. 총을 쐈는데 빗나갔어 이렇게. 총을 쐈는데 싹 빗나갔어. 죽을 뻔했네. 그잖아요. 총에 맞아 죽어버리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죽었다라는 건 침해됐다. 이건 뭐예요? 살인죄를 낸다면 살인 기수잖아. 그렇잖아요. 죽을 뻔했다는 건 뭐예요? 살인 미수가 되겠지. 일반적으로. 근데 위헌범은 뭐예요? 즉 죽을 뻔했다. 위험이 생긴 걸 뭐예요? 미수가 되는 걸 뭘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것을 기수로 만들어 버린 게 뭐예요? 위헌범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헌범 미수가 없어요. 왜? 미수를 기수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위헌범 미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뭐 미수 인정 여부는 그 입법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헌범의 경우도 미수가 있는 경우도 많죠. 그건 입법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위헌범 미수가 없어야 맞아.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암기 사항 같은 거, 암기 공부할 때 위헌범 중에 우리가 위헌범을 알고 있는데 그 미수가 없으면 그건 외울 것도 없어. 위헌범 당연히 미수가 없는 거고, 근데 위헌범인데 미수가 있잖아? 그럼 그런 것들은 외워야 돼. 특이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하고, 어쨌거나 위헌범이란 말이야. 그럼 보세요. 위헌형법 뭐예요? 바로 이거야. 위헌만으로 처벌한 형법이야. 됐어요? 위헌만으로도 처벌한 형법. 실제로 법익이 침해되기 전에. 그럼 이건 뭐예요? 위헌범들은 사실 이것만 봐도 미수를 기수로 만들었으니까 미리 처벌하는 거지. 보통은 일반적으로 법익은 어떻죠?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처벌하잖아요. 우리 형법은 뭐라 그래요? 우리 형법은 기수범 처벌 원칙이죠. 그렇잖아요.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 얘네들은 뭐 예외적 처벌이야. 처벌 규정이 있었을 때 예외적 처벌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원칙이니까 이거보다 전 단계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위험 단계. 어떻게 해요? 위험 단계. 그렇잖아요. 위험 단계를 처벌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험형법은 뭐냐면 위험 단계를 아예 그냥 기수로 만들어 놔 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위험 단계를 처벌하니까 뭘 강조하냐? 예방을 강조해. 예방을 강조하는 거지. 미리 처벌하자. 이런 법익을 침해될 현실적으로 나중에 침해되고 나서 처벌하지 말고 침해될 위험만 있어도 무조건 처벌해버리자. 그러니까 뭐예요? 미리 처벌하자는 거지. 미리. 예방이잖아. 그죠? 그래서 예방을 강조하는 형법이 바로 위험형법이라는 거고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미리미리 처벌하를. 침해되고 나서 규제를 진압을 하거나 규제를 가하면 그건 이미 너무 늦어.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환경범죄가 미리 처벌하는 거야. 대부분. 환경이 침해되고 나서 그걸 다시 원상 회복하는 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은 여러분들 침해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항상 보존하는 거, 미리 예방하는 거, 어떻게 보면 침해하지 말고 예방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미술 시간에 포스터 같은 거 그려보셨어요? 포스터 그리기 대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환경에 관련된 포스터는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 뭐 하자고 포스터를 만들지? 환경을 보호하자. 환경을 개발하자 포스터 만들어 봤어? 환경을 개발하는 건 말이 개발이지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의 환경을 개발한다는 건 새롭게 변형하는 건 현실적인 지금 현재 환경을 침해한 거죠. 우리한테 좋게 개발한 거잖아.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원래 원칙이 아니라 환경은 보호하는 게 원칙이야. 그대로 보존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야.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한테 지금 쓰기 좋게 개발하는 게 더 좋지. 개발은 이건 포장이야. 침해한 걸 개발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 사실 침해한 거거든. 이걸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 우리가 쓰기 좋게 만들면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당장 우리한테는 쓰기 좋을지 몰라도 이 환경은 뭐예요? 미래 세대들, 내 자식들이 써야 될 환경이잖아. 걔네들한테는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때가 보면 걔네들 우리 자손들이 봤을 때 이건 형편없는 거야. 이걸 왜 만들어놨어? 이래가지고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이래가지고 뭐예요? 그걸 원상 회복시키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왜 이런 비용 우리한테 떠넘겨? 이 나쁜 놈들 그래서 뭐예요? 땅속에 묻혀있는 조상들 꺼내가지고 부관 참시해? 말도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책임하단 말이야. 나한테만 편하다고 싶어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되든 말든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야? 이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뭐예요? 환경을 침해될 부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환경을 침해하는 것이 어떤 그럴 위험이 있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미리미리 처벌해버리는 거예요. 침해하지 못하게끔. 그렇죠? 그런 것이 위험형법이다. 그럼 위험형법은 어디에다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어디에만 연결시켜 볼까요? 위험형법을 강조한다. 이런 영역에서는 위험형법이다라고 한다면 위험형법은 형법의 기능 중에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중에 뭐를 더 강조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응? 그치. 보호적 기능이지. 그렇잖아요. 원래 미수나 예비는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이잖아. 다시 말하면 뭐야? 내 자유란 얘기야.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영역까지 처벌해버리는 거니까 뭐예요? 자유의 권리를 어떻게 보면 침해하는 거지. 보호적 기능을 더 강조하고 그 환경에 관한 법익은 보다 더 미리 가서 보호하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체크해보면 보세요. 그 옆에 문제 하나 있잖아요. 1번 문제. 위험형법은 위험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인간의 공동선을 보호하는 사회 보호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보호적 기능을. 알겠어요?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혹시 보장적 기능과 연결시키면 틀렸단 말이죠.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시대와 연결시켜 보면 뭐예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 문제도 위험형법적 관점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죠?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게 방류가 됐을 때 이게 뭐 인체 유해하다 무해하다 이걸 지금 당장은 나타날지 않을지라도 이게 뭐예요? 30년 동안 한대잖아. 방류를 지금 한꺼번에 방류를 안 하고 30년 동안 조금씩 조금 찔끔찔끔이야. 그죠? 어떻게 보면 찔끔찔끔 방류를 해. 근데 그게 쌓여가지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하는 게 맞아. 그렇잖아요. 못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희석되죠 괜찮지 않느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 큰데 아주 단순한 예로 수영장 큰데다가 우리가 들어가서 오줌을 싸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는데 오줌을 싸면 뭐예요. 그 큰 넓은 수영장에 그 조금 오줌 싸봐야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다 희석됩니다. 그럼 싸도 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뭘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영장으로 생각하고 방류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면 오줌 싸는 거 생각하시면 맞잖아요. 그죠? 막아야 되는 거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저래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이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런던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왜 가만히 있는지, 그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미국도 가만히 있는데 미국도 지네들도 해야 되거든. 미국은 핵 오염수가 없겠어요? 걔네들은 핵이 없나? 방사능이 없나? 있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하고 공범이야.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들 언론에 안 나서 그렇지 그 태평양 주변국 되게 많잖아요. 호주, 뉴질랜드 다 태평양 주변국 다 반대해. 태평양에는 많은 섬나라들이 있잖아요. 다 반대해. 걔네들은 언론에 안 나오잖아. 미국이 괜찮대잖아. 그죠? IAEA가 괜찮대잖아.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IAEA한테 물어볼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해양 을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야 니네들한테 괜찮냐? 이걸 물어봐야지. IAEA가 얘네들 물어볼 게 아니야. 이것이 사람들한테 해롭냐 해롭지 않느냐는 결국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의사들은 물어봐야지. 또는 해양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왜 우리 인간한테만 해롭지 않다는 것만 생각하지? 그 어류들은 어떻게? 걔네들은 말을 못하니까 무시해? 안 되잖아요. 걔네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 지구가 꼭 우리 인간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험형법과 연결시켜봐도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환경을 분명히 이거는 어쨌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 분명해요. 이만큼이라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형법에서도 규제를 한단 말이야. 뭘로?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형법이라는 영역에서. 있어요? 하지만 위험형법, 이거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위험형법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그 영역은 넓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위험형법을 강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민의 자유 권리가 그만큼 침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되겠죠? 예외적으로만 이런 특정한 영역에서만 이 위험형법이라는 걸 등장해서 좀 그 법익 침해 위험 있는 것들 미리미리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일반화 시켜버리면 안 되죠. 이걸 일반화 시켜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자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만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형법의 발전 이런 거 넘어가셔도 되고요. 넘어가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보장적 기능이 제도화된 게 죄형법정주의죠.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